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동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강의 이전에 이루어지는 이제 인문특 강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뭐 꼭 핵심 강의에만 연결되는 그런 사항들로 이제 구성되지는 않고요. 헌법 공부에 관련된 이제 가장 초입의 지점에서 헌법 기본서 내지는 기본 교재를 보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헌법 공부에서 가장 출발점이 기본 교재를 통해서 기본 학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확보하고 뭐 실전 문제풀이를 위한 어떤 기초를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제일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제 기본 학습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그보다 더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거나 또 강의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수되기 어려운 이제 현실입니다. 수험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강의가 진행되다 보면은 수험에 직결되는 사항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이면에 근간이 되는 이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작 놓치기 십상해요. 그래서 이런 짧은 특강을 통해서 우리 헌법에 이제 근간이 되는 이념들, 생성 배경, 그것들이 우리 헌법과 헌법 조문에 또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헌법 조문 중에서도 많은 조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심이 되고 출제의 대상이 되며 항상 이제 모든 해석의 근간이 되는 조항들이 무엇일까 이런 어떤 비중 차이를 좀 구별하는 것들이 헌법 공부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그런 취지에서 마련됐는데 교재는 보시면 뭐 교재라고 하기보다는 자료를 보시면은 헌법 구성 체계 개관 자료가 있고 한 장 넘기면 이제 헌법 조문 정리 요약 자료가 있죠. 헌법 조문 정리는 제 교재에 있는 이제 헌법 조문 체계도 자료를 이제 발췌한 것인데 지금 헌법 구성 체계 개관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헌법 전에 어떻게 맥락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것입니다. 헌법 구성 체계 개관 이게 이제 아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이제 사항들인데 뭐 이론사이며 정치사이며 헌법의 역사를 다루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서에 일반적으로 서술되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수험 교재 그리고 또 수험 교재를 탐독하고 또 전수받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논외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용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에게 막약한 이제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헌법 특히 이제 법이라는 것들이 보면 이제 그 개념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헌법은 더더구나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뭐 그럴 듯하나 정확히는 모르겠다. 알듯하나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용어들이 많죠. 그래서 그 용어,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보는 이제 자료가 되기를 기도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 들어가 보죠. 1번 한국헌법과 입헌주의. 그리고 이제 로마자 2번 제목 보시면 헌법 총론 및 통치구조론의 구성 체계가 있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로마자 3번에 기본권론의 구성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 헌법이 헌법 총칙, 기본권 파트, 통치구조 파트 요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이제 구성되는 내용과 또 논점이 되는 어떤 큰 맥락, 뭐 바도로 치면 대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두 페이지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자 1번 한국헌법과 입헌주의. 입헌주의라는 용어는 여러 영역에 씁니다. 사회학의 영역에서도 쓰고 법학의 영역에서도 씁니다만 그 의미가 뭐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입헌주의라는 이제 용어는 근대 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의회와 왕권이 이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시절에 뭐 에드워드 코크형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가이자 이제 하원 의원이었던 분이 법의 지배 원리를 이제 펼치죠. 그때 이제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한 구속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과정에서 왕권과 의회의 권력이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존재했던 이런 원리입니다만 이 원리는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근대국가 이전에는 먼저 확립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왕권이 강한 시절이라 그때 정황에 따라 인치, 법치 같은 것들이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아직 확립되기는 어려웠고 이게 이제 근대국가 성립 즉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국가가 이제 성립되면서 그때 이제 제일 이제 기반이 되는 이제 원리가 국민주권 사상이죠. 그래서 국민주권 사상과 입헌주의가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완성된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단 법치주의라는 용어와 입헌주의라는 용어는 아주 깊은 관련을 갖는데요. 입헌주의란 말은 우리 그 뭐 두 번째 단락에 줄에 나오듯이 1번에
입헌주의는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헌법에 의한 통치. 그래서 국민의 어떤 권리 사항과 국가의 어떤 권력 분배 문제, 권력의 통제 문제 이런 것들을 헌법이라는 규범에 담고 그 규범에 따라서만 국가가 권력이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국가 권력의 제한 원리인데 이런 이제 입헌주의, 헌법에 의한 통치, 헌법에 입각한 통치 이제 이런 이제 원리들은 결국 이제 법치주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확장적인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위 법규들이 필요한데 이 하위 법규들의 어떤 그 지배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입헌주의란 말이 그냥 허울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곧 다양한 하위 법규로서 구현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입헌주의란 말은 법치주의다라는 말을 내용으로 하게 되고 확장적인 요소로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는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근대국가 성립 이전에는 아직은 경쟁 상태였고 근대국가 성립 즉 국민주권 세상의 완성과 더불어서 결탁과 더불어서 비로소 완성된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국민주권 사상은 나중에 밑에서도 좀 다루겠지만 민주주의 원리와 아주 또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라는 말은 국민주권 사상의 정치적인 내용을 이루어요. 그래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모든 국가 기반이 다 이제 국민의 뜻에 기반을 두고서 운영될 텐데 특히나 이제 뭐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소극적 측면을 넘어서 국가의 어떤 그 정치 운영 방향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 원리라는 의미로 이제 구현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입헌주의는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와 소통되는 내용들이다. 구성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좀 연결해 보시고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완벽한 완성 체계, 완전체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뭐 첫 줄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헌법이란 것은 국가 최고법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 규범이다. 자,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달래 가시면 이제 입헌주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즉 법학에서의 법치주의나 입헌주의나 각종 원리들은 근대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대 이전에 이제 중세 이런 시절에서부터 시원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확립된 것은 근대이기 때문에 근대로부터 출발하는데 여러분 그 세 줄 뒤에 보시면 세 줄 앞에 보세요. 자, 입헌주의는 크게 근대 입헌주의와 현대 입헌주의로 구분된다라고 하죠. 요거는 우리 헌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볼 때 특히 이제 다양한 기본 원리들을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 그 기본 원리들의 형성 배경, 역사를 모르면 그 원리들의 구체적 강조점, 또 출제 대상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근대에는 세 줄 뒤 보세요.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입헌 질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의 원론, 개인은 국가로부터 자유롭다.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자, 이런 이제 그 자유주의적 관점들을 형식적으로만 관철시키다 보니까, 즉, 원론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부의 편중이나 경제 공황 같은 이런 자본주의 모순 체계 같은 것들을 담당할 수가 없는 어떤 그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국제 현상, 사회 현상이 하나 있죠. 세계 대전이죠. 1, 2차 양차 대전, 식민지 쟁탈전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차 대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부의 편중 때문이죠.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체계 내에 이제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얼마나 가지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절에 그걸 이제 같이 제대로 갖지 못했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독일이나 이제 이런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 이제 독점 자본주의 관철을 위해서 전쟁을 펼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 다른 말로 하면 자유주의죠. 경제 영역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너무 형식적으로만 관찰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실질적인 어떤 자유의 추구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 의식을 이제 간과하고 너무 형식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의 자본주의 모순을 대처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이제 반성 과정에서 이제 실질화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자, 역부족임이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현대에 와서는 개인의 자유도 물론 중시하지만은 국민의 생존을 아울러 강조하는 복지국가적인 입헌 질서가 강조됨으로써 그 실질적 의미를 부여받아 복권되고 있다. 입헌주의 의미가 되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는 형식화,
예, 현대 입헌주의는 실질화 이런 이제 의미로 대별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헌법이 어떤 헌법인가?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은 현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이해됩니다. 예, 그 구성 내용들이 현대적인 요소들을 이제 다 포섭하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첫 줄은 경성헌법 조항 체계를 통해서 헌법의 어떤 공고함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는 입헌주의의 당연한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만, 그 두 줄에 보시면 인간 존엄에 입각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입헌주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뭐죠? 인간 존엄성 조항, 국가의 기본권 보장 조항 이런 것들이 헌법 제10조에 있거든요. 좀 이따 볼 겁니다. 10조의 규정들이 결국은 독일과 같이 모든 기본권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는 그런 직접 규정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때요? 입헌주의의 단순한 그 형식적인 요소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구 이념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입헌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헌주의의 기본 틀로서 두 줄 뒤에 보시면 헌법학 체계상 일반 조항으로 평가되는 헌법 총칙과 목표 조항인 기본권 그리고 수단 조항인 통치 조직을 규율하고 있다. 좀 쉽게 풀이해보죠. 이제 우리 헌법은 지금 나중에 조문을 보시면 헌법 총칙 파트와 기본권 파트와 통치구조 파트 이렇게 총 3가지 파트로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는 3편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이제 편제를 갖고 있는데, 헌법 총칙이 무엇인가?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국가 형태를 규율하는 내용이고,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국호를 제시하면서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걸 통하고, 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3요소인 영토, 국민의 신분, 그 다음에 주권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즉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원론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 총칙이라고 이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조항, 즉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근대 입헌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르면은 이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 공동체의 목표는 바로 인권 보장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종 권리 보장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그 보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치 조직, 강제 질서죠.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정당화된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통치 조직의 모습으로 구현되는데, 이 통치 조직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국가 권력의 배분이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혹은 유래된 국가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당한 행사, 즉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력 행사의 배분을 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통치구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총 3개의 편으로 이제 구성되는 헌법전의 어떤 구성 체계들과 실질적인 어떤 입헌주의의 지향성, 이런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갖춤으로써 현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뜻이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헌법은 이제 지금 이제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87년 6월 시민항쟁의 결과로 성립되었다라고 이해하죠. 헌정사적 측면에서. 근데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입헌주의는 수입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입헌주의는 시민에 의한 피로선 헌법의 전통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 유럽에서 형성된 입헌주의라는 개념은 시민혁명, 피를 흘렸던 흘리지 않았던 명예로웠던 유혈이었던 혁명을 통해서 시민이 절대군주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죠? 리바이어던 국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직접 쟁취해낸 자유의 실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없죠. 해방과 더불어 국가의 독립을 요구했던 이제 독립을 요구하는 의식과 또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성립되면서 타에 의해서 결국 이제 국가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자유의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기 이르렀지, 인권 사상을 통해서 이제 쟁취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전통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서구의 이제 그 모국들, 입헌주의 모국들에서 이제 구현되고 있는 것들과는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변형된 모습이나 좀 매칭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또 출제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문학습 과정에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의 헌법은 현대 입헌주의 헌법입니다만 협약에 의한 민주화의 이행이다라는 평가를 받듯이 직접 시민들의 피로서 써온 전통들이 약하기 때문에 좀 이질적인 요소들도 갖고 있는 바, 그것들이 헌법 출제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로마자 2번으로 가서 이제 헌법전의 이제 구성 내용들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연관 체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한국헌법은 재헌헌법 이래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 3요소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원리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서술되고 있는데, 자, 일단 국가 3요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독일의 옐리네크라는 이제 법학자가 주장했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물론 국가가 이 세 가지 요소로만 딱 구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포괄적인, 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들이 근간이다라는 의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이제 요 세 가지가 결국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조직하는 규율, 즉 헌법에 당연히 이 요소들이 담기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영토조항도 있고, 국민의 자격을 규율하고 국민의 지위를 규율하는, 즉 국적을 규율하는 국적 규율의 이제 근거와, 그다음에 국민이 주권자이다라는 이제 명시조항,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런 이제 3요소가 이제 다 구성되는데, 요것들이 나중에 헌재 판례에서도 상당한 의미 있는 요소들로 이제 판사항들을 이루거든요. 근데 이 판례들을 이 국가 3요소라는 이제 이론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읽으면은 그냥 외워야 돼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외우는 것들인데, 요게 살짝 꼬아서 비틀면은 대처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문 이제 학습할 때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판례 내용이 소개될 텐데, 그 판례를 읽을 때 이 국가 3요소를 반영하는 판시다, 이런 이제 어떤 이론적 기반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 제대로 아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줄 보시면 입헌주의의 배경으로서 이제 국민주권 원리부터 도출되는 이제 근대 입헌주의 요소를 다 갖고, 거기다가 또 현대적인 확장 원리, 현대 입헌주의 요소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자, 국민주권 원리는 괄호 보시면 국민에 의한 지배,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의 지배, 법치주의 원리는 법의 지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국민주권의 원리하고 민주주의 원리는 소통되는 원리죠. 국민주권의 한 정치적 내용이 민주주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동의어처럼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수에 의한 지배다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이제 어떤 별개의 구분점이 있는가,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군주 개인이나 소수 귀족들에 의한, 특권계층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민중에 의한 지배다, 다수에 의한 지배다, 이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의 형성을 다수의 합의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서 구체화된 것들이 이제 국민주권 원리의 구체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주의 원리. 자, 법치주의 원리는 이제 입헌주의 의미에서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들인데, 국민주권을 만나서 이제 완성되는 체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차대전의 발발 과정에서 이제 논리들이 좀 확장이 되거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 이런 것들이 사회적 공존, 문화적 공존, 국제적 공존의 관점에서 다시 이제 확장되고 있고, 이걸 우리 헌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반 보시면요, 헌법의 기본 원리 역사를 볼게요. 연역. 자, 세계대전 내지는 양차대전을 계기로 해서 논리들이 약간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을 근대 입헌주의, 그 이유를 현대 입헌주의,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미리 봤지만 근대는 형식적이고 현대는 실질적이다, 이런 이제 의미 구분을 좀 이미 하고 왔죠. 근대 입헌주의에서는 이제 아까 국민주권 사상과 처음으로 결부되는 이런 시절이죠. 자, 그래서 국민주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사상과 이제 결부되고, 자, 이제 이들로부터, 이 결합으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이제 원리들이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다. 결국은 이제 국민주권 하나로도 다 설명이 됩니다. 연역은, 생성되는 연역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것들이 다 설명이 또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는 형식화됐다는 거죠. 형식화. 너무 형식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제 양차대전,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제 그 메커니즘 자체로서는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전쟁까지 펼쳐졌던,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논리가 좀 수정되는데, 이 국민주권의 이제 근원이 되는 것들이 이제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관점이에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뭐 자연법 이론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근거 지우는 이제 이론이 국민주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국가 공동체에서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는 이유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로서 이제 완벽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가장 근원이 되는데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만 관찰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이제 사회국가 원리로 확장됩니다. 사회국가. 사회국가란 말은 개인이 중요한 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전제는 되어 있지만 그것만 너무 형식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발발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의 공존도, 사회적 공존도, 공동체의 공존도 아울러 고려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배려, 그죠?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구체화되죠. 자, 이 사회국가 원리 태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게 또 문화국가입니다. 자, 요것도 자, 부익비, 분익비는 이제 해소를 위해서 뭐 약자들의 배려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어야지. 복지가 가능하고 이제 공존이 가능해야 실질적으로 자유가 실천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경제 종속 현상, 문화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요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국가 원리가 맥락을 같이 하고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국민주권 이런 원리들이 다 실질화됩니다. 그래서 원리의 실질화, 기존 원리의 실질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민주권의 실천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뭐 국민투표제도와 같은 이런 이제 대의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민투표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되고 하는 것들이 실질화를 추구하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법치주의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 실질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다 실질적인 원리들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법이 정한 정족수만 갖추었다고 해서 날치기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심사숙고, 즉 수기의 과정들이 전제될 때, 즉 실질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전제될 때만 다수결의 원리를 충족했다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날치기 통과 위헌 결정에서 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시하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 헌법 판례에서는 수기 민주주의, 이런 의미로 이제 구현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법치주의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되고 형식적인 뭐 적법성도 요구하겠지만 실체적인 정당성까지도 요구하죠. 그래서 그 법에 담긴 내용마저도 헌법의 이념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법일 때 구속력이 비로소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다 실질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나온 이제 수정의 관념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평화국가 원리입니다. 네, 이래서 이제 기본 원리들은 이렇게 양 국면을 나눠서 발전의 영역들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내용들이 이제 압축된 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죠. 그래서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같은 이제 근대적 요소에다가 현대적 요소인 사회적 공존, 문화적 공존, 국제적 공존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건대 현대 입헌주의인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 내려가시면. 자, 이제 헌법 총론과 통치구조론의 구성체계를 로마자 이문에서 제가 한 번에 묶어놨죠. 이 둘은 연관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권, 이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권이 이제 자연스럽게 보장될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뭐 직결되는 어떤 연관체계는 뭐 아니겠지만 이 둘은 아주 직결되는 논리적인 이제 연결사항들이에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헌법 총칙의 규율사항들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원리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바, 그래서 그런 구성체계들을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원리와 통치구조, 헌법 총칙과 통치구조의 연관성, 이걸 봐야 되는데요. 자, 두 줄 보시면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실천과 관련해서 결론입니다. 직접제 민주주의가 아닌 대표민주주의, 다른 말로 대의제라고 하죠. 대의제 내지 대표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상에 불과합니다. 현실화되기 어렵죠. 수천만의 국민이 매사의 국가 의사를 투표로서 결정을 한다. 이런 절차적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고, 또한 전체 국민이다라는 개념은 중우정치의 위험성이 커요, 그죠? 전문성이 약화되고 희석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그 전문성이나 이런 이제 전문성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중우정치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다. 그런 이제 실체적인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 직접제 민주주의보다는 이제 대표를 세워서 그 대표의 추정적 의사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대의제 원리가 이제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민주정치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이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표 민주주의인데요. 대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자, 이 말은 결국 어떤 요소를 속성으로 하냐면, 그다음 그 속성으로서 선거제도, 자유이임 법리, 그다음에 권력분리 원리를 속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헌법도 이 원리들을 이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선거제도, 대표를 뽑아야 되죠, 그죠? 대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대표의 선출을 위한 각종 이제 어떤 절차 규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자유임의 법리.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표가 대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대표가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자, 이런 의미는 결국 대표의 자유임을 전제로 합니다. 자, 직접 통치냐, 간접 통치냐, 직접 민주냐, 대표 민주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점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매사를 국민투표로서 결정하면 직접 제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의원을 선출하거나 의회를 구성하거나 하면 뭐 대의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적으로 절차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실체적인 내용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이다, 간접이다, 직접이다, 대의다 이런 구분점은 대표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보존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유보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기속력, 이걸 가지고 이제 실체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외형상 대표를 세우고, 즉 의원을 두고 의회를 두는 이런 국가라고 하더라도 직접 민주제 국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인민소환제도나 이런 국민들이 자신들이 어떤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대표를 바로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헌법적 장치가 존재하면 그게 직접 헌법적인 구속력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다, 직접 관철시킨다. 자, 이런 뜻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런 제도가 없으면은 이제 대의제, 대표가 자유롭게 그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어떤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 판단을 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대표민주제, 대의민주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임기 중에 국민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도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또 국민투표나 이런 이제 제도들도 보면은 아주 예외적으로 가미되고 있을 뿐이지 원칙적인 의미로서 운영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표민주제이고요. 자, 어쨌든 그 대표민주제는 자유임의 법리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임기 중 구속, 법적 구속, 단순한 이제 정책 책임은 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차기 선거에서 재선출 여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제 판단 내지는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제 대상은 되지만 이제 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을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뭐 국가배상 제도니 뭐 탄핵 제도니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이제 그 구속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유임의 법리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요. 자, 그다음에 권력 분립의 장치가 필요하죠. 왜? 자유임의 통제입니다. 대의제는 곧 자유임을 속성으로 하고 국민으로부터 법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는 이제 원칙을 전제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자유임이 남용될 위험이 크죠. 그래서 그 남용의 통제를 위해서 반드시 권력을 분립시켜야 되는, 권력의 힘을 빼야 되는, 중화시키게 되는 이런 이제 장치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력 분립 장치는 대의제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괄호 보시면은 우리 헌법은 국회, 대통령, 정부 그리고 법원을 일단 구분해요. 즉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삼권 분립 체계를 일단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제도나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특히 이제 직업공무원제도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대적이고 실질적이며 기능적인 권력 분립까지도 아울러 가미하고 있다. 자, 이런 뜻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에서 이제 우리 헌법의 기본서로 편제된 내용과 주요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들, 이 범주들을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규율, 대통령이나 정부의 규율, 법원의 규율,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런 각종 이제 통치 조직의 내용들 수험의 범주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서 대의제의 위기 상황의 극복 대책으로 직접 민주제 요소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대의제가 왜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근대헌주의에 채택되었던 대의제가
자, 이 국가과제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과제가 단순히 야경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넘어서죠. 예, 그래서 뭐 변방을 지키는 이런 역할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 생존을 이제 챙겨야 되는 이런 국가과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존의 이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즉 의회 자신의 전문성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과제는 확대되는데 의원들의 의회의 어떤 구성체계나 운영체계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의회의 전문성 약화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거기다가 또 국민들이 이제 입헌주의 체제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많이 경험을 해왔죠.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제 그 정치 의식, 참정 의식이 고양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직접 참정 욕구가 증대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전문성 약화와 국민의 참정 욕구의 증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고전적인 대의제의 원리들이 이제 위기를 맞는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보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극복 대책으로 제일 먼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가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제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니 이런 이제 대표적인 국민투표 같은 이런 것들을 아주 예외적으로 가미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실질화를 추구하는 요소다라고 생각되고 우리 헌법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의 현상의 현대적 변화에 대응해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직접 참정 욕구의 증대 현상과 이제 직결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표 아무리 그 자유위임 체계라 하더라도 대표들이 이제 운영하는 꼴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간섭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현실적인 의지, 사회 내 의지를 좀 전달하고 매개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런 어떤 그 의혹들이 증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탄생한 게 정당이죠, 정당. 그래서 정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 조직의 힘을 통해서 대표자인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이제 어떤 매개체의 형성이 전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을 헌법에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헌법에 수용되기 이르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대의 현상이 그냥 개별적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판단에만 맡기던 시절에서 국민들의 이제 의지에 기반을 두고 대표 활동을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형성되는 가능한 과정을 이제 정당의 출현 내지는 정당대의 민주주의 수용이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총체적으로 본다면 삼권 분립의 기반이 되는 요소와 또 대의제의 기반이 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으며 또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막역한 부분이나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그 부속 법률들이 많이 형성되는 이런 제도 파트죠. 그래서 제도라는 용어 자체는 결국 그 천부적으로 뭐 국가 이전부터 존재하는 요소들이 아니라 국가 법제를 통해서 마련되는 것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제도라는 용어예요. 마름지랄 제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요소들을 다 제도라고 칭하는데 이 제도적 요소들은 통치 구조를 규율하는 파트에도 있죠. 국회의 규율이나 정부의 규율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제도 요소예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뭐 이런 각종 제도 영역을 또 따로 떼서 또 기본소에서는 편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의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기반 제도이기 때문에 통치 조직을 이제 공부하기 이전에 미리 떼서 기반 제도상들을 따로 보는 이런 이제 편제를 갖고 있는데 뭐 넓게 보자면 이것들이 다 제도입니다. 다 제도로 이제 제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통칭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우리는 주로 이제 4대 제도를 출제 범주로 삼고 있잖아요. 4대 제도 어떤 거 있어요?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요 네 가지를 이제 다양한 제도들 중에 대의제 실현을 위한 근간의 제도, 근간이라고 해서 별도로서 이제 취급되는 이런 이제 현황을 갖고 있는데 이 4대 제도를 어느 정도 잘 정리하고 부담감을 떨궈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험의 역량. 자, 이 4대 제도가 지금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대의제 실천을 위한 근간이다라는 이제 의미만 이제 챙겨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오. 로마자 3에서 이제 기본권 총론의 구성 체계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제 로마자 2번에서 헌법 총칙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이제 규율 체계에 따라서 그 구현인 통치 권력의 배분,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 사항들을 이제 보면요. 자, 이런 것들을 구축함으로써도 일반적으로 자유나 권리는 보장돼요.
보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국가 권력은 언제든 국민의 영역을 침투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에 관련된 이제 어떤 개별적이고 특별한 규율들이 이제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제 논의체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자, 로마자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권 총론의 구성체계와 2번 제목, 기본권 강론의 구성체계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기본소의 편제죠. 기본소 편제를 보면 우리 헌법에는 이런 편제가 없어요. 없고 헌법전에는 없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가면 이제 목차로서 이제 편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기본권 안에서 또 총칙과 각칙이 또 나눠집니다. 자, 총칙은 주로 이제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이며 기본권의 뭐 성격이 어떠해서 결국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연결되어 있어요. 2번.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기본권도 제한이 필요한 바 그 제한이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이제 한계를 밝히는 내용들. 요 세 가지 이제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이 총칙적 사항들이 이제 수험에서 주요한 또 출제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헌재 판례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것들이 또 역량의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기본권 각칙이란 말은 이제 헌법전에 규정되고 있는 권리 항목들, 인권의 항목들이 뭐 어떤 연유에서 어떠한 범주에서 편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1번에 기본권 총론의 구성체계에서 양거래 1번 이제 기본권의 주체, 누가 기본권을 보유하는가. 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첫 줄 뒤에 보시면 우리 헌법은 나중에 그 오른쪽에 헌법 조문정리 요약의 그 위에 보시면 그 우리 조문의 뭐예요? 편제가 보여지죠. 자, 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리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본문 130조와 부칙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데 그 본문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가시면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명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주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 한정된다. 이런 이제 문헌에 집중하는 문헌설도 존재하지만 지금 통설과 판례는 이렇게 문헌에 형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질에 따라 성질에 따라 외국인이나 법인과 같은 외국 법인들도 제한적인 주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 헌법의 이제 명문에 따르면은 2장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자, 돌아오시면 왼쪽에 1번 이제 다시 첫 줄 뒤에 보세요. 한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기본권의 보유 능력에 관해 보유자에 관해 일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일반 규정을 두는 것들은 조금 곤란합니다. 어떤 헌법에서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포섭하는 내용들을 두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대표로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보면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또 어떤 조항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해서 또 확장하는 또 개별 조항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독일은 이제 법인과 같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주체성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법인 등 단체도 누린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설상 논의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두 줄 뒤에 보시면 그런 이제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 국민의 권리 외에 뭐 다른 어떤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바 자연인 한국민과 외국인, 법인 등 단체 그리고 공적 주체들을 구분해서 그 주체성의 논의들이 존재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단골 출제 대상입니다. 자, 이제 자연인인 한국민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체성이 부여되겠지만 문제된 영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나 뭐 배아, 초기 배아 이런 거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 뭐 사자나 망자 이런 분들에게 이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지 이런 주체에게 주권에서 결부되는 이제 인권이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외국인, 법인 등 단체, 공적 주체의 경우에는 실질의 관점에서 개별적 제한적으로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통설은 이제 통설과 헌재 판례에 따를 때 실질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 학습을 하셨으면 성질설이다, 기본권 성질설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실 텐데요. 5월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자, 어쨌든 실질에 따라 성질에 따라 자연인만 누리는 권리가 아닌 것들, 즉 단체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부여하자. 외국인만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인간 보편의 권리 체계 이런 것들은 뭐 외국인도 누린다고 보자 이런 것들이 실질 관점에 접근한 것들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인간 존엄성 조항 이런 것들은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누리는 이제 사상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내국민을 구분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은 뭐 법인이나 단체가 신체를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성질상 부여되기 어렵지만 그 외 나머지 뭐 거주 이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법인 등 단체도 보면 사무소를 두고 이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미 다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릴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성질의 관점에서 접근하죠. 자, 이제 2번 달러로 가시면 기본권의 이제 기본적 성격에 따라 그 효력 범주가 문제되고 그 영역에서 또 논의가 있는 파트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출제 대상이죠. 자, 일단 첫 줄 보시면 현대적 의미에서는 기본권은 단순히 권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이다라는 의미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왜? 근대 입헌주의의 사상이죠. 입헌주의 이데올로기. 즉, 국가는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 예, 이런 이제 의미로부터 출발하자면 결국 그 권리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부여된 어떤 뭐 법적인 어떤 이익 체계다. 예, 개인적인 이익 체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개별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 공동체의 운영 방향을 정하는 이념이다. 예, 이런 의미까지 부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공권의 성격과 객관적 질서, 객관적 이념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라는 게 현대적인 정리입니다. 자, 이제 기본권이라는 의미를 썼기 때문에 그 용어 안에서 이미 권리성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장된 내용은 질서성, 즉 이념성이 확장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이념성의 확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파생 효과들이 존재합니다. 효과가 이제 넓어지죠, 이제. 그래서 그냥 개인들이 국가로부터 보존받는 어떤 이익사항을 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지표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는 기본권의 구속력이나 효력이 넓어져요. 확장됩니다. 이걸 이제 파급효라고 하는데, 자, 일단 두 줄. 자,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문제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 한국헌법은 10조 후문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조를 볼 텐데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주권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후문에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헌법에는 이하의 기본권 조항은 직접 효력을 가진다. 이런 이제 명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명시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기본권의 직접 효력을 명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 10조 의문의 기본권 보장 의무 조항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동전의 양면. 예. 다 표리 관계에서 다른 의미를 이제 다른 국면에서 다른 표현으로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모든 기본권 규범들이 국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다. 예, 이런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결국 아래줄에 보시면 기본권 조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한다라고 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기반은 우리 헌법에 있다. 10조. 시험에 나옵니다. 10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논의가 나오는 게, 자, 아주 보시면, 기본권의 이제 국가에 대한 구속력 관련해서 괄호 보시면, 국가작용을 행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작용을 권력작용, 비권력작용으로 크게 나누고, 비권력작용은 다시 관리작용, 국고작용으로 또 나누거든요, 크게. 그리고 또 국고작용은 순수한 국고작용과 행정사법, 예, 이런 의미로 또 유형 분류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행하는 어떤 다양한 작용들도 그 강제성의 어떤 크기나 이 비중 차이에 따라서, 예, 폭력성의 비중에 따라서 그 유형들을 나눠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규율 체계나 구제 절차나 여러 가지 어떤 평가에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눠서 검토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헌법에서도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까지는 국가의 강제성이 기본적으로 예정돼 있어요. 강제작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표면화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구속의 대상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국고작용이에요. 국고작용을 체크해 볼까요? 괄호 안에 국고작용이라는 게 이제 국가의 곳간을 창고를 채우는 작용이다. 예, 주로 이제 조달, 영리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경제 방식으로 이제 그 행위가 운영된단 말이에요. 사경제 방식으로 수행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공적 색채가 아주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색채 내지는 공적 색채가 상당히 이제 표면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작용들은 사법의 영역에서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공권, 즉 기본권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의 논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본권 보장 이념에 투철한 해석을 합니다. 통설은 투철한 해석을 해서 기본권 보장의 관점을 전제해서 볼 때 국가가 행하는 모든 작용에 구속력을 부여하자라는 게 통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 뒤에 보세요. 또 괄호 보세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예, 뭐 괄호 보시면 이제 사인 간의 어떤 사적 분야에서의 법률 관계의 설정, 뭐 권리 의무의 설정 이런 것들이 뭐 불합리하다. 예,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문제되는 이제 사항들이 전제되는데 이럴 때 이제 기본권 규범을 직접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기본권 규범을 전제해서 재판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논의가 이제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로 나오는데 이것도 인정합니다. 통설 판례가. 자, 결국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논의가 또 괄호안에 보세요. 기본권 법익에 대한 사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적극적 이런 게 포인트인데 원래 이제 그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이제 기본권은 국가의 어떤 침탈을 방지하는 내용들이 주되죠. 그래서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고 이런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자유의 영역을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국가의 소극성을 강조하는 침탈을 방지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주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회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국가가 들어와서 그 강제력으로 문제 상황을 해소해달라. 예, 이런 것들까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주장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 의무 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터치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이제 확보하는 이런 내용을 넘어서 그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될 의무까지도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이게 주관적인 공권이다라는 의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객관적 질서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도야시켜 보면 자, 기본권은 그 원론이 권리죠.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 개인적, 주관적 내지는 개인적 관점에서의 어떤 이익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 관계의 권리책이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권이죠. 자, 근데 이 원론적 의미를 넘어서 이제 현대에서는 이 원론적 의미를 넘어서 국가의 운영 방침이자 지침이 되기도 하다. 즉 국가의 이데올로기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말로 객관적 내지는 보편적 혹은 공동체적인 질서 체계다, 이념 체계다라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인정됨으로써 파급 효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사인 간의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기본권을 그들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가, 공권을 주장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가, 그들 간에 그 다음에 그들 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소시킬 의무가 있는가.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 네.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 확보됨으로써 파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주관적인 개인적 차원의 어떤 뭐 이익 체계다, 권익 체계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파급성을 확보함으로써 다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통설 판례는 다 인정을 하고 있죠. 대사인적 효력도 간접적인 측면에서나마 인정을 하고 있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도 뭐 교특법 사건이라 해서 보면 적극적인 보호 의무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국고작용도 뭐 판례는 적극적으로 뭐 없지만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에 기본적으로 미친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구제 수단으로서 헌법 소원이나 국가 배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부정적입니다. 그 자체의 고유한 이제 요건 논리들 때문에 부정을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권의 효력이 관념적으로는 관철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런 학습들은 나중에 기본서 학습을 통해서 정밀한 내용들을 이제 보강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체계입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주체별로 보장되는 기본권들이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이제 기본권들이 절대적으로 보장되기는 어려워요. 첫 줄에 보시면 서로 절대적인 즉 제한이 전제되지 않은 절대적인 내용들의 주장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어떤 이해 충돌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 충돌 내지는 카오스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카오스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절대성을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즉 필요하면 제한이 가능하다. 충돌이 된다면 충돌 해소를 위해서 조화적인 해석을 위해서 서로 제한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관념들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의 보장은 항상 제한이 전제된 보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이 그때 마음대로 사람의 뜻에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특권층의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율하는 한계 원리들이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들 이미 존재하는 기본 원리들을
구현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고 있고요. 자, 살펴보시면 헌법 37조 2항이라는 조문에 가면 자,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제한이 정당화되는 한계 이런 것들을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의 근거 및 한계를 직접 우리 헌법이 설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상의 한계로서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개를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식상의 한계로서 법률유보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법률유보 원칙은 이제 법치주의의 다른 형식적인 표현인데 자, 무슨 말입니까? 법률유보. 유보라는 용어가 뭐죠? 머무를 유자에 보존할 보자죠. 즉 어떤 국가작용의 근거가 어딘가에 머물러서 보존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에요. 앞에 뭐가 붙었죠? 법률. 즉 기본권 제한 작용의 근거가 법률이라는 규범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거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작용을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의 구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방법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이 또 명시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문을 통해서 볼 텐데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유연하게 이제 다시 재해석해 보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이런 의미가 돼요. 즉 과도하지 않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내지는 이제 공법에 의해서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제 발전의 영역은 뭐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확대되고 법률상 원칙에서 헌법상 원칙으로 이렇게 수용되고 이런 이제 경과들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은 동의합니다. 종국적으로. 자, 이제 과잉금지 원칙도 결국 법치주의의 내용입니다. 법치주의의 구현입니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이에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당한 법이 통치의 근거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질적 정당성의 의미가 구체화된 것이 과잉하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 정당한 법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구체화되거든요.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공이 다 이제 법치주의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내용상 한계. 요게 이제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뭐 독일헌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핵심 영역까지 제한해버리면 결국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명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한계, 사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파생되는 해석론, 주로 이제 법률유보 원칙하고 과잉금지 원칙의 해석이 집중됩니다. 판례가 집중돼요. 그 다음에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도 이제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그 논점들이 있는데 우리 헌재가 이제 사형제도를 이제 합헌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의 이제 의미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약간 이례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하는 파트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총칙적인 이제 어떤 구성사항들과 논점들이 이제 해결되면, 그러면 이제 2번으로 와서 이제 강론에 구체화되어 있는 개별적 사항들을 탐구하는 것들이 이제 학습의 대상인데요. 자, 한국헌법은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보편적 인권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런 용어들은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인권 사상의 이제 기원은 뭐 영국 의회 정치 같은 것들이 이제 의회 정치의 모국이다 할 수 있는 이제 그 영국을 주로 이제 기원의 배경으로 삼죠. 그래서 입헌주의의 이제 기원도 영국에서부터 법치주의 등 이제 입헌주의 기원도 영국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인권 보장 사항도 이제 영국에서부터 기원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뭐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그 인권 보장 사상이 연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그나 카르타는 이제 귀족들이 쟁취해내는 이제 그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귀족들의 종전의 전통적인 어떤 보장 체계들을 왕으로부터 확인하는 이런 확정 문서를 이제 대헌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당시 근대 국가 성립 이전의 어떤 인권 사상은 특권 계층을 위한 것들입니다. 귀족이나 이런 특권층들을 위한 인권 사상이지만 어쨌든 국왕의 어떤 전제군주의 절대 권력을 제한했다. 제동을 걸었다. 이런 의미들이 결국 인권 보장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해되는데, 자, 이런 이제 어떤 특권층의 이제 특권 개념이 이제 보편화되는 것들, 최초월 중간에 모든 이제 민중에게 보편화되는 것들은 이제 근대국가 성립과 관련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은 이걸 다 담고 있어요. 두 줄 보시면 포괄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권으로서 제10조의 인간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조항, 그 다음에 11조의 평등권 조항이 있고요. 자,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 인권 조항은 11조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본문의 1조부터 9조까지가 총칙 조항들이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제 국가 형태를 밝히는 조항들이고 이제 11조 제2장의 이제 11조부터 이제 기본권 조항들이 이제 배치되는데 이 기본권 조항을 이제 분류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파트는.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어떤 담당 영역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 있어요. 그게 10조에 있어요. 인간 존엄 가치. 아주 그 구성 내용들이 포괄적이죠. 인간의 본연의 가치 자체를 보장하겠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뭐 권리로서 인정하겠다. 예,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어떤 보장 영역을 갖고 있는 나와바리가 아주 넓은 이런 이제 권리 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에 가면 이제 평등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원칙의 보장은 곧 권리의 실현 보장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통설이고. 자, 그 다음에 개별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권 항목으로서 이제 자 12조 이하에서 개별 기본권들, 개별적 기본권들이 있어요. 뭐 신체의 자유, 생명권은 명문규정이었고 신체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이런 개별적으로 이제 고유한 담당 영역을 갖고 있는 이런 기본권 항목들이 있는데 자, 요것도 다시 보면 12조부터 23조까지, 23조가 재산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유권이고요. 24조 이하가 이제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걸로 구성되는데 자, 이제 이런 이제 의미는 결국 이제 내려가시면 자유, 평등, 사회정의라는 근대 입헌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됩니다. 자유, 평등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근대 입헌주의 단계에서부터 이제 주창됐던 이념 체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 보장, 평등의 보장, 자, 자유는 포괄적인 관점에서도 개별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다 보장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등권의 보장, 그 다음 사회적인 실현을 위한 이제 그 사회권의 보장,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이제 자유권의 실현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국가의 뭐 침해가 있다든가 했을 때 그걸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규율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권의 이제 구현 절차, 실현 절차에 관련된 이제 절차적 기본권들이 청구권 항목으로 존재하고 또 입헌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천을 위한 이제 방편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입헌주의의 이제 민주주의 실천, 즉 민주적 참정의 실천을 위해서 참정권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론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시자면 아주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인간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항목으로서 다양한 조항들이 있다. 자, 포괄적 기본권 항목과 개별적 기본권 항목이 있고 포괄적 기본권 항목은 제10조의 자, 인간 존엄 가치, 인간 존중의 관념과 행복 추구권 자, 두 가지가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평등권이 있고 평등이라는 이념도 어떤 특정한 영역을 갖고 있지 않죠. 모든 국가작용 과정에서 균등을 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작용으로 이제 확장돼 있어요. 그 결과 포괄적 기본권 체계다라고 이제 이해하고요. 그 외가 이제 나머지 이제 개별적 기본권 체계인데 이 개별적 기본권은 이제 자유권, 참정권, 좀 넓게는 이제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참정권, 자, 그 다음에 청구권, 사회권 늘 두고 있다. 뭐 이 정도 관념만 인식하시면 충분하고 이런 것들은 뭐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이제 와닿는 것들이고 뭐 적극적으로 외우는 내용들은 아닌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친 부분 여기가 어려운 논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게 권리로서의 어떤 구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내기 좀 곤란해서 이게 단순한 이념 체계에 불과한 것인지 구체적인 권리로까지 인식해도 되는지 이런 논의들이 이제 상당히 존재하고 또 평등 규율 저런 것들이 그 기준점을 마련하기 힘들어요. 평등이란 관념 자체는 사람들의 인식이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뭐 없는 사람한테는 더 주는 게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 같은 인간인데 똑같아야지 라고 보는 것들을 또 주장하는 평등의 주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기준점을 뭐 경제력에 둘 것인가 뭐 인간성에 둘 것인가 이런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평등의 가치나 관념이 서로 막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등권의 보장 영역이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어떤 기준, 경계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엄격하게 마련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당한 이제
적용 과정의 어떤 논리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논리들이 다양하다기보다는 이제 깊숙한 논리들이 제시돼요. 그래서 그 논리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제 학습 대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본 것들이 우리 헌법의 전반적인 연원과 그 구성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벼운 의미에서 봤고요. 가볍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뼈대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출발점에서 이런 인식부터 먼저 성립을 시켜 놓으시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관념 내지는 기본적인 인식이 이제 성립이 돼야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겠구나, 공부하는구나라는 이제 그 목표가 설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한 영역들의 이제 어떤 체계들을 봤고요. 좀 쉬었다가 휴식 후에 이제 헌법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입헌주의 사상.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있다고 그랬죠. 입헌주의 모국과는 다른 어떤 특이한 또 요소들이 있고 많이 이제 변형된 요소, 원형의 요소를 수입은 하되 변형을 시킨 이런 요소들도 있고. 물론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지만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개헌 논의가 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문 이제 다양한 조문사항 중에서도 개헌 논의가 아주 집중되거나 문제의식이 있는 이런 조항들을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추려난 조항들을 문제의식과 입헌주의의 근간 이념을 이제 대조하면서 한번 조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험적 정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정밀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강이죠. 인문 특강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석적 정리를 하는 이제 과정이 아니고 아까 이제 우리 구성 체계를 이제 본 것처럼 조문의 이제 체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지점들, 공부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념을 설정하는 이런 이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분 휴식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